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저께 이제 고3 애들은 어저께 지난달에 봤던 모의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중요한 결과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법과정문 애들이 줄고 언어와 매체가 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가 확 줄고 미적분이 늘었다는 것이고 편의점수 최고점이 미적분이 아니었고 기하였다고 하는 것이 어저께 시험에서 특별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거리가 문과 애들, 특히 이제 고3은 이미 거의 막바지에 왔고 고1, 고2는 문과 애들이 수학을 뭘 할 건가가 지금 애들이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과, 이과 인원수는 문과가 훨씬 많은데 지금 상당수 애들이 사회탐구를 선택하고 미적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뭐 이과 애들은 고민거리가 없죠. 이과 애들은 그냥 미적이나 기하를 하면 되는데 사실 문과 애들은 미적을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기하를 옳은지 아니면 확통을 하는 것이 그냥 옳은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지금 현재 5대 5거든요. 문과 손 들어보실래요? 문과? 우리의 문과다. 네. 고민되시죠, 그죠? 지금 몇 학년이죠? 3학년. 3학년은 뭐 사실은 고민거리가 별로 없고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자녀분이 뭘 택하셨어요? 확통. 그리고 이제 고민거리가 있어요. 고1, 고2는 고민거리가 미적이 확통의 공부의 양이 한 2배 이상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떨 거냐? 확통을 해서 그냥 갈 거냐? 아니면 미적을 해서 조금 더 점수를 받을 거냐?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공부를 썩 잘하지 않으면 확통하는 게 낫다. 아니면 미적보다는 기하가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요지는 여기는 여름방학 학습법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으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얘기를 쭉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고3도 아직은 8월 달까지 수능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름 학습법은 특히 고3 애들은 거의 이제 막 13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고1, 고2는 한 1, 2년 남았는데 여름방학부터 중요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1은 선택 과목을 정해야 되는 학교 내신 과목을 그런 변곡점이 있고 고2는 논술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변곡점과 또 수시냐 정시냐의 갈림길이 지금 여름방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3은 파이널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가 관건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름방학 학습법은 한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고1, 고2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아마 학원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름방학이 길지가 않아요. 짧단 말입니다. 짧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과목별로 다를 거고 근데 고3은 글쎄 학교 내신 시험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드립다 수능에 들고 파야 되는 시기가 되는데 문제는 학생부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고 논술 수능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 쓰는 애들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 또 일부 대학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특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담임선생님들이 지금쯤이면 학종으로 가는 애들은 소감문 같은 걸 써내라고 할 겁니다. 그거 써내느라고 수능 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한번 골고루 한번 해보겠는데 일단은 고3이라고 전제를 하면 내년에 이제 고3이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고3 전제가 되면 지금 7월부터는요 학원 강사의 강의를 들어도 제가 엊그제 그 시대인재라는 학원에 가보니까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반이 꽉 차서 대기 뭐 100번까지 갔다는 그런 반도 있고 보니까 뭐 유명 강사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중요한 2가지가 있다고 봐요. 한 가지는 학원을 가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학원을 가서 얼마나 공부하냐의 문제예요. 자기 시간의 확보. 두 번째는 졸업생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애들이 6월 모의고사 끝나면 졸업생들이 학원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스스로 공부한다고 나오게 되는데 그런 케이스의 성공 케이스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졸업생은 학원에 수능 보는 날까지 학원에 있는 게 좋지
괜히 나왔다가는 망하는 케이스가 더 많았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원 강사 아까 제가 대개 100번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부터는 그 좀 안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학원 강사도 레벨이 있습니다. 일타 강사가 있고 말단 강사가 있는데 지금부터 만약 고3이라고 전제가 되면 지금부터는 일타 강사의 강의를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전까지 말이 없다가 왜 지금은 일타 강사 강의가 중요하느냐 하는 거죠. 이유는 일타 강사들은 소득이 높습니다. 수입이 많다는 얘기는 돈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재투자가 원활하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서 재투자라고 하는 것은 교재입니다. 교재. 그러니까 교재를 잘 만들어. 다시 말하면 적중률이 높은 교재를 만들어내는데 일타 강사들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별로 없는 강사는 본인들이 문제를 만들려고 꾸물꾸물거리는데 그거보다는 돈 많은 강사는 외주를 줘서 훌륭한 작가에게 문제를 사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해진 모의고사가 이감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그런 모의고사가 서바이벌 이런 게 그래도 유명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수능 출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6월과 9월 모의고사인데 6월 모의고사는 4월에 출제하고요. 9월 모의고사는 7월에 출제합니다. 그리고 수능은 10월에 출제하는데 대체로 그래서 9월 모의고사 출제진들이 수능에 가는 케이스보다는 6월 모의고사 출제진들이 수능에 가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사들이 파견됩니다. 보통 한 번 수능을 낼 때마다 한 700명 이상의 요원들이 들어가서 출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폐쇄 출제이기 때문에 한 40일 정도를 합숙 출제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검토 기간이 더 길어서 하루가 더 늘어나긴 했는데, 근데 거기 가보면 교사들이요, 그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골무라고 있죠, 골무. 고무 이렇게 이런 거를 끼고 뭐라고 했냐면 문제집을 뒤집니다. 출제한 문제와 겹치는 문제가 있나 없나. 근데 그때 들어오는 문제집 중에 중요한 문제집이 뭐냐면 시중에 있는 유명 강사들의 학원 교재, 이게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 가면 그 유명 강사 교재를 모으는 전담 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이 시중에 나가서 책을 다 모아다가 본부에 주는, 그 교사들이 이제 점검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1순위가 누구냐면 인강 스타 강사들. 이를테면 뭐 국어라고 치면 강민철, 김동욱, 김승리, 수학이라고 치면 현우진, 정승재, 뭐 이런, 영어라고 치면 이명학, 조정식, 이런 사람들의 교재를 다 구해다가, 모의고사도 다 구해다가 스크린을 해서 겹치는 문제를 뺍니다. 그러니까 결국 빼고 넣고의 문제는 서로 물리고 물리는 아주 치열한 눈치 작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스타 강사들은 교재를 미리 발간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수업에 오는 애들에게 나누어줘서 말하자면 평가원에서 못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유명 강사들의 교재를 보는 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컨대 지금 고3이다 라고 칠 때는 그냥 일반 시중에서 서점서 파는 교재보다는 학원에서 강사들이 나누어주는 프린트물 교재가 훨씬 효율적인 겁니다. 지금부터 130일 동안. 그래서 강의를 못 듣게 되면 그 교재라도 구해서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의 역할은 그런 교재를 구해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9월 모의고사보다는 6월 모의고사가 더 출제 경향에 익숙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런 두 가지를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지금쯤 되면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애들이 소위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고1, 고2, 고3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고3 애들은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슬럼프에 엄청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6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작년 수능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실제 수능에도 어렵게 나올 거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왜 복습을 해요? 복습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복습하는 이유는 이미 배운 거기 때문에 또 이미 한번 자기가 겪은 거기 때문에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돼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예습보다는 복습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법은 공부 장소를 바꾸는 겁니다. 제가 저도 뭐 나이를 좀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애들이 공부할 때 귀에다 뭘 꽂고 공부하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또는 스터디 카페에 가서 그 시끄러운 데 가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못 하는데 애들은 그게 수정화가 돼서 괜찮은가 봅니다. 근데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공부 장소를 바꿔보는 겁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하던 애들은 집에서 하던 애들은 학교에서 하던 애들은 뭐 도서관, 이런 식으로 해서 장소를 바꿔주면 제일 좋은데, 특히 다른 사람이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 심리라고 하는 게 긴장도가 올라갑니다. 남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그래서 요즘에 어떤 거냐면 먹방처럼 공부하는 걸 이렇게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거 보면 애들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장소를 바꾸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슬럼프 해소 방법이다. 것이고, 두 번째는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거.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제일 좋은 게 잠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피곤하면 잠자면 되잖아요. 근데 잠이라는 것은 몰아서 자는 잠은 스트레스 같은 데 해소되는 건 좀 있습니다만은 슬럼프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은 그때그때 쪽잠을 자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자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 주는데, 귀마개 같은 걸 하고 쿠션을 가슴에 대고 자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면은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가져주면, 근데 자신감이 있다면 슬럼프에 빠질 이유는 없지만, 그래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해줘요. 네 번째는 이 계획성입니다. 계획성. 오늘날을 내일 미루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계획을 완수하면 슬럼프에 안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차근차근 계획, 오늘은 요거, 내일은 요거,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슬럼프에 안 빠지고요. 또 다섯 번째, 슬럼프란 단어 자체를 잊어버리는 게 좋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6번, 긍정적인, 이따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릿이라고 있습니다. 그릿. GRIT.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고3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필요할 때고요. 고2도 필요할 때입니다.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7번째, 여유와 난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자. 그 다음에 8번째, 플래너. 고3 애들은 3월 달에는 누구나 다 플래너를 씁니다. 근데 지금쯤 플래너 안 쓰는 애들이 한 반 정도 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고1, 고2 애들도 학습 플래너를 사다가 쓰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습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릿이라고 있는데,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보신 분 있을 거고, 그릿이라는 책이 시중에 많이 나옵니다. 유인물에 없습니다. 인물에 없고요. 근데 그릿은 GRIT라고 그러는데, 엔젤라 더거스라고 하는 사람, 미국 여자인데, 이 여자가 연구한 거를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릿이 밑에 약자가 나오죠. 그릿은 그로 성장,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 이런 거. 그 다음에 모멘텀도 있고, 테너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합쳐서 GRIT. GRIT라는 단어 자체는 인내, 끈기, 이런 건데, 그런 뜻도 있지만, 붙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끈기인데, 이것이 요런 심리 상태만 가지고 시험을 잘 본다고 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참 말 같지 않은데 말이 됩니다. 1번 보세요. 시험 보기 직전에는 최근 즐거웠던 일 몇 가지를 떠올리기.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게, EBS에서 실험을 했어요. 애들을 모아놓고 A그룹, B그룹을 모아놓고 A그룹 애들한테는 즐거웠던 일을 떠올려서 거기 한번 니네가 메모를 해봐 이랬고, B그룹한테는 기분 나빴던 일을 한번 메모해봐. 그래서
각자 이렇게 A그룹은 기분 나쁜, 뭐 B그룹은 기분 나쁜, A그룹은 기분 좋은 이런 메모를 하고 시험을 치게 했어요. 시험을 쳤는데 평균 점수가 5점 이상 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을 가지고 평균 다 조절해서 했는데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는 것이 EBS가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런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 아이한테 한번 실험을 했어요. 저는 애가 둘이니까 시험 보기 전에 즐거웠던 일을 5가지를 한번 시험지에 적어놓고 시험 봐라 그랬더니 그때 시험을 제가 잘 봤어요. 아주 신기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아주 신봉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겪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한 일. 즐거웠던 일 플러스 감사한 일을 시험지에 적어 놓으면 또 성적이 올라갔어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심호흡이야 뭐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쉴 시간 스트레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어떤 그 마음을 비우는 거죠. 안달복달을 안 하면서 장래에 자기가 즐거웠던 일을 한번 내가 어떻게 성공하는 성공 케이스를 한번 기억해주면 성적이 올라간다는 내용이 이게 전부 다 실험 결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읽어보신 분? 한번 사서 보세요. 엔젤라 더버스라는 여자가 쓴 그릿이 있는데 그릿이요 책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국 여자가 쓴 게 있고 하나는 우리나라 김주환 교수가 쓴 게 있는데 외국 여자가 쓴 것보다 김주환 교수가 쓴 게 훨씬 내용이 좋고 좋습니다. 거기 보면 김주환 교수 딸이 200몇 등이었는데 서울대 간 그런 그 케이스가 거기 쭉 나옵니다. 아무튼 이거 한번 애한테 가서 이걸 한번 전달해 주시고요.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특히 고3은 아주 필요할 것 같아요. 모티베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 그릿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요게 나옵니다. 성취 역량을 높이는 생활 팁. 잠자기 전에 5분간만 숨을 제대로 쉬어도 한결 정신 상태가 맑아지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법사 얘기는 아니지만 잠자기 전에 그 침대에 앉아가지고 심호흡을 하면서 오늘 하루 즐거웠던 일, 오늘 하루 기뻤던 일을 떠올리고 장래에 내가 좋은 일을 떠올리면 이게 신기하게도 성적이 잘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그릿이라는 책자에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 데 가셔가지고요. 그릿이라고 치면 이런 실험 결과가 다 나와요. 너무너무 저는 이걸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아주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건데 성취 역량을 높이는 생활 팁.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저 영화의 주인공 아니에요, 그죠? 뭐였죠, 저 영화가? 얘들 나오는 거? 어벤져스인가 그거죠. 여기 보시면 대인관계력, 자기동계력, 자기주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나와요. 운동. 그리고 긍정의 미래고 또 자신의 대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주눅이 들어있거든요. 그럴 때 너는 공부를 못하지만 뭐는 잘해. 이런 거를 주입시켜주는 것이 성적을 올릴 수 있다 그러고 누구나 다 잘하는 게 있잖아요. 조금 하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애들한테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파워 자세가 뭐냐면 평소에 어떤 앉아있거나 서 있는 자세도 애들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러고 있으면 개성적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간 거만한 자세로 있으면 성적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인터넷 같은 데 가셔가지고 파워 자세라고 치면 파워 자세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장님들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태도, 이런 태도가 있으면 파워 자세가 됩니다. 관점 전환은 긍정, 부정의 관점. 그런 거죠. 뭐 병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반밖에 없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6번은요, 이거는 자녀들하고의 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실험하는 게 나오면 엄마들이 무릎을 꿇고 애한테 그 엄마가 뭐 너를 잘못 봤다, 너 훌륭한 게 많은데 얼마나 너 마음이 아팠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서로 풀면은 애가 신기하게 또 성적이 올라가는 이런 그 결과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지금 짧은 시간에 드릴 수는 없고 그릿이라는 책을 보면 다 나오고요. 또 이런 유튜브 강의도 많아요.
보시면 아주 신기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성적이 안 나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 해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산책입니다. 산책. 여기서 스트레스 해소에 제일 좋은 건 자연으로 돌아가자 산책 그랬는데 길을 걷는 거죠. 특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양재천 같은 데 걷는 거라든가 분당 같으면 탄천 같은 데 걸어오면 한결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재밌는 게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악기 연주를 잘한다는 거 아세요? 신기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악기 연주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가 만땅일 때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음악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좀 좋다고 봐요.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헬스클럽 가는데 헬스클럽에 가면 음악이 빡빡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래서 운동, 소리, 시각을 한번 두뇌 자극을 해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스트레스 쌓이면 뭐 합니까? 게임하거나 먹죠. 근데 먹는 건 별로 안 좋은데요. 게임하는 건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스트레스 해소. 약간의 두뇌 활성화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특히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전 여기서 아빠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아빠가 딸이나 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요. 심호흡 나오고, 그 다음에 음악과 운동. 운동은 유산소가 제일 좋아요. 뛰는 거, 계단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을 해주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데,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보면, 심호흡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심호흡. 그리고 그 시중에 가면요. 특히 고3 애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소를 팔거든요. 산소. 그 깡통에 산소를 팔아요. 그 스프레이처럼 이런 거 사가지고 가끔 흡입을 해주면 머리가 맑아지고 좋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애들 공부하는 방에 산소 발생기 같은 거 달아주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지만 음식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음식이 있고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애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거 먹잖아요. 그 캡사이신이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추와 같은 매운 음식, 식초, 브로콜리, 토마토, 시금치, 각종 견과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도움되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건 커피, 홍차, 초콜릿, 콜라. 그런데 애들은 스트레스 관리한다고 안 좋은 걸 주로 먹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특히 졸업생들은 또 술 한잔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심호흡을 하면서 긴장 상태를 벗어나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드링크제는 그 애들이 그 레드불, 핫식스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바카스도 카페인이 많아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들 바카스를 많이 드시는데 바카스는 아시죠? 슈퍼에서 사는 거와 약국에서 사는 게 서로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구나. 슈퍼에서 파는 바카스는 길죠. 바카스 F. 약국에서 사는 건 뭐예요? 바카스 D. 차이가 뭘까요? 물론 값도 차이가 나지만 중요한 차이는 타우린, 바카스 마시고 타우린 성분인데 타우린 성분이 슈퍼에서 파는 건 1000mg. 약국에서 파는 건 2000mg. 그 결과적으로 어디서 사는 게 좀 더 센 거예요? 약국이 좀 센 겁니다. 별로 얘기를 다 안 해요. 근데 애들은 그걸 또 섞어요. 바카스, 레드불, 핫식스 섞어서도 한 잔 마시고 큰일 납니다. 안 좋아요. 그 카페인 덩어리를 먹는 건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이 제일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얘기 좀 하겠습니다. 환경. 어떤 환경에 가야지 좋으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어른들은 조용하고 편한 것을 선호해요. 저는 사실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애들은 저희 집 애들도 공부하라 그러면요. 스터디 카페에 간다. 그래서 영국에서 재밌는 결과가 있습니다. 무슨 결과가 있냐면 한 집단에는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공부할 때 카페처럼. 한 집단에는 음악을 틀지 않고 조용하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습니다. 비교 집단이. 어떤 집단이 잘 봤을까요?
한 집단은 음악을 틀어주고 공부를 시켰고 한 집단은 조용하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떤 집단이 시험을 잘 봤을까요? 항상 우리가 문제를 내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어떤 집단이 잘 봤을까요? 시험을 두 개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하나는 시험 시간에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게 했고 한 번은 음악 없이 조용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두 집단. 어땠을까요? 음악을 틀어주고 공부를 시킨 집단이 음악을 틀어주고 시험 볼 때는 잘 봤습니다. 근데 조용한 집단은 못 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했던 여건을 그대로 부여해 줬더니 성적이 제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애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시험 볼 때 음악을 안 틀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음악 듣지 않고 공부하는 게 좋은데 근본적인데 애들은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비슷한 여건이라면 공부 습관 생활처럼 따져야 되는데 보시면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세 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나 혼자 공부해야 성적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남들하고 같이 해야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남녀가 달라요. 혹시 자녀가 따님이신 분? 네. 딸들은 같이 공부해야 성적이 잘 나와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남자애들은 따로따로 공부해야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애들마다 특징이 좀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게 오타가 났네. 혼자 있어도 잠시간이 아니고요. 장시간입니다. 장시간. 의지가 강하면 보통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분 정도 되나요? 우리가 딱 몰입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정도나 되죠? 어린이건 아이건 간에 아이가 좀 짧겠지만 몇 분 정도 될까요? 한 20분이 맥시멈이에요. 20분 이상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그 외국 하는 강의, 테드 강의 전부 다 15분에서 20분 정도고요. 최근에 웹툰 드라마도 20분 이내에서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니까 그 세바시도 그렇게 짧은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공부에 집중하는 의지가 강하면 한 군데 앉아서 하는데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그 다음에 친구나 컴퓨터 특히 TV 이런 것들 유혹인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 환경은요 시선을 빼앗는 것들을 없애줘야 돼요. 눈앞에 뭔가 걸시작거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방은 좀 이렇게 너무 산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소음이 없는 게 좋은 근데 그런 백색 소음이라고 아시죠? 청소기 소리 같은 거 이게 오히려 또 공부를 잘하게 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데 일단은 근데 카페 애들이 독서실 많이 가거든요. 1인용 독서실. 근데 거기도 거리가 멀면 안 좋다. 거리가 가까운 게 좋고 또 저는 이제 늘 강의할 때마다 엄마들한테 그런 부탁하거든요. 애들을 믿지 마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가 엄마 나 요 앞에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할게요 라고 하면 어머니들이 한 번쯤은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 번만 갔다 오면 애들은 긴장해서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용하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이동거리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된다. 집, 독서실 전 제일 좋은 것이 독서실보다는 집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집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집은요 안정감을 줍니다. 근데 집은 뭔가 누울 수 있기 때문에 나태해집니다. 근데 만약 집에서 공부할 때는 책상에는 책과 필기도구만 필요하고 또 재밌는 것은 바퀴 달린 의자보다는 고정된 의자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퀴 달리는 건 왔다 갔다 하니까 공부방의 의자는 바퀴 달리면 안 좋아요. 장판 다 망가지고요. 그다음 뭐 또 씌워야 되고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고정 의자가 제일 좋다고 되어 있고 벽지는 차분하게 흰 벽지보다는 약간 핑크빛 벽지가 좋다는 설이 있습니다. 연예인 사진 금물 조명은 요즘에 LED 스탠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메모판 나오고 수납 공간. 근데
애들 학교에 가보면 애들이 무슨 박스에다 책을 갖다 넣어놓는데 그거보다는 책꽂이에 정리할 수 있게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자, 바퀴 달린 것보다는 고정된 의자가 좋다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은요, 다 좋은데 칸막이가 돼. 근데 독서실 최근에는 별로 인기를 안 끄는데 그 스터디 큐브, 스터디 박스 이런 거 옛날에 있었죠. 사도세자 뒤주처럼 자기 혼자만 딱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거 이렇게 그 공조나 부스 같은 거 이런 거 혹시 댁에 있으신 분 이거요 효과가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도세자 박스 같은 거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엔 별로 인기가 없는데 그거 제가 쓰는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 만족입니다. 근데 그게 한동안 팔리다가 요즘에 안 팔리는 거 보면 참 신기한데 써본 사람 제가 한 서너 명한테 물어보니까 애도 만족이고 엄마도 만족이고 근데 저는 교육적으로는 안 좋아 보여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방에서 그냥 칸막이는 독서실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넓게 트인 것보다는 칸막이는 독서실인데 앞에 창문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가끔 눈을 멀리 볼 수 있으니까 단점 나와 있고요. 깜빡하면 졸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독서실에서 가면 좋은 학생,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즐기는 학생 있고요. 오랜 시간 집중하기 어려운 이유는 남들이 있기 때문에 남들하고 경쟁해 가면서 집중하라는 것이고 3번, 4번 나오는데 형제자매와 함께 방을 쓰거나 책상에 따로 없는 학생 우울한 애들이죠. 그죠? 우울한데 저도 어릴 때 제 방이 없어가지고 제 방에 있는 게 소원이었었는데 근데 독서실이 제일 좋아요. 스터디 카페 근데 요즘에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하고 겸한 것도 꽤 있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학생은요 독서실에 가면 안 좋아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는 애들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한 분위기에 답답함을 느끼는 애들이 있고 3번은 왜 그래요? 주변의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생 이건 왜 그러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독서실은 조용하기 때문에 뭐 책 넘기는 소리, 볼펜 떨어지는 소리 이런 게 자꾸 들려요. 그럴 때 민감한 애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 답답. 혼자 중얼거리면서 하는 애. 이런 애가 있거든요. 저희 딸 같은 경우. 저희 딸은 독서실을 가본 적이 없어요. 얘는 혼자 공부하는 걸 싫어해서 꼭 저를 이렇게 앞에다 앉혀놓고 공부한. 그러니까 저희 집은 거실 유리창이요. 저희 집에는 좀 희한한데 거실 유리창이 저희 집 아이 칠판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써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 아니면 저희 집사람 앉혀놓고 자기가 강의할 테니까 들어보라 그러고 그리고 막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보면 안 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자기는 그게 공부가 잘 된대. 그 독서실에 가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애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딸내미 공부 방법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경험해 보니까. 칠판에다가 쓰면서, 왜냐면 자기가 아는 거하고 설명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설명할 수 있으면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옛날에 그 중앙일보에 그런 거 시리즈 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전교 1등의 책상이라고. 지금은 안 나오는데요. 옛날에 그런 시리즈가 있었어요. 전교 그거를 모아놓은 책이 시중에 팔아요. 전교 1등의 책상. 거기에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의 방법이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번쯤 볼만합니다. 전교 1등의 책상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집중력 마찬가지로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배가 고프면 집중하기 어렵다는데 저기서 한 가지 정정하시죠. 배가 고프면 요거는요 최근에 연구 논문에 의하면 배가 고플 때 집중이 잘 된다는 연구 논문들이 최근에 영국과 호주,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약간 굶고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먹고 가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최근의 흐름은 약간 굶는 게 좋다는 얘기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집중력 20분 넘기기가 쉽지 않다. 길어야 40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 향상하는 방법 있는데 이건 사실 집중력은 타고날 수도 있지만 연습해 보시죠. 일단 결단을 내린다. 결심. 심사숙고한 후에 결심을 하면 집중력이 올라간다.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중 시간. 네, 딱 10분만 하겠다. 20분만 하겠다. 그러니까 시간을 한정해 주라는 얘기도 있고 마감 시간 정하라는. 그러니까 어떤 짧게 끊어가면 집중력이 훨씬 빨리 생깁니다. 오히려 길게 보면 집중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했을 경우 못했을 경우 상벌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방해물을 없애는 것. 일단 유해 요소를 없애는 것. 그 중에 가장 애들에게 공부할 때 방해가 되는 유해 요소가 뭐예요?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뭘까요? 요즘 애들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유해 요소가 뭐예요? 휴대폰이죠, 휴대폰. 휴대폰을 없애는 것이 관건입니다. 적절한 휴식. 공부하고 쉬고, 공부하고 쉬고. 학교 수업이 50분, 10분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영양과 수면,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이게 잠은요, 몇 시간 정도 자야 정상일까요? 수험생들. 저희 딸내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희 딸내미는 고3 때도요, 제가 잠을 충분히 잤습니다. 고3 때도 11시 반이면 잡니다. 졸려서 못 견뎌요. 그 다음날 아침에 7시에 깹니다. 그러면 학교는 7시 한 반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대기하고 있다가 태워다 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걔는 지금 직장 생활하는 지금도 깨는 거 보면은 늘 12시 전에 자서 6시 반, 7시에 깨는 그런 일을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잠을 제대로 자야 됩니다. 저도 6시간 이상은 자야 됩니다. 근데 새벽에 공부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잠은 충분히 자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우리 딸내미가 볼 일이 없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큰 딸은 날밤 새는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시험 공부한다 그러면 날밤 새는. 둘째 딸은 날밤 샌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공부는 둘째가 잘했습니다. 첫째보다는 그런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딴 생각 노트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공부하기 전 5분간 집중력 향상 훈련입니다. 뭐냐면 책상 앞 벽에다가 5cm 정도의 까만 점을 그려놓고 그 점을 5분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생긴다는 학생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점 하나 찍어놓고 점을 뚫어지게 한 5분 동안 바라보다가 하면 집중력이 생긴다는 내용 나와 있고 밑줄을 봐 형광펜이 있고 방 분위기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공부 분위기를 좋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기도구는 가능하면 블루 파란색을 쓰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제가 다 종합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강한 몸 이거 아까 얘기한 것이고 공부하는 동안 딴 일을 일절 하지 마라. 핸드폰을 무조건 버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자세를 올바르게 앉는 자세부터 똑바로 앉아야 공부가 잘 된다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공부할 양, 목표를 정하라는 거죠. 점점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라. 와장창 늘리지 말고 그렇게 조금 늘려가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들을 때 집중하는 자세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한 손에 펜을 들어라. 이게 양손이 비어있으면 딴짓하게 된다고 하는 학생들의 연구 논문이 있기 때문에 한 손에 펜을 들고 그래야지 좋다. 휴대폰 들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수업 의도.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왜 할까? 라고 공부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질문거리.
질문거리를 생각해 주라는 겁니다. 교사가 설명을 하면 질문을 하나쯤 생각해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한결 집중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향상법. 이건 부모가 좀 도와줘라. 무슨 얘기냐면 애가 공부하는데 엄마는 텔레비 보지 마라. 요즘에 텔레비전이요. 재밌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넷플릭스도 차라리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 혼자 핸드폰으로 넷플릭스를 보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봐요. 넘어갑니다. 오답노트 얘기합니다. 오답노트. 오답노트는 만들까요 말까요? 누구나 오답노트를 만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연구 논문의 결과에 의하면 오답노트는 만들 아이가 있고 만들지 말아야 할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못하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무 그거 만드는데 너무 시간도 걸리고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오답노트를 만들지만 공부를 못하면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만드는 방법은 그게 나옵니다. 모의고사를 봤을 때 과목당 5개 이내로 틀리면 만들지만 그 이상 틀리거나 그러면 만들지 말고 기본 개념을 익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 개념을 익혀라. 그래서 만드는 방법 첫째 나옵니다. 과목별로 만들어라. 오답노트를. 국어는요. 이건 오답노트를 만들지 말고 시험지에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시험지에다가. 노트를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지문을 복사해서 붙이면 되긴 하지만 시간이 꽤 걸리네요. 국어 영역. 그 다음에 수학 영역은 풀이, 자기가 틀린 풀이도 적어놓고 이렇게 해야 좋다는 겁니다. 해답을 베끼기보다는 자기 풀이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고, 영어는 국어랑 똑같이 틀린 지문을 가지고 만들어주고, 해석하지 못했으면 해석도 적어주고, 문법 적어주고, 그러니까 틀린 거, 틀린 이유, 올바른 정답을 골고루 적어야지 된다는 내용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는 방법. 첫째, 문제, 오답, 틀린 이유, 정답, 그리고 마지막에 다짐, 자기의 다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을 적어주면 좋겠다는 내용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풀이를 적어놓으라는 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어쩌다가 맞힌 거 있잖아요. 어쩌다 맞힌 것도 오답노트를 만들어라. 틀렸다고 간주하라는 얘기죠. 찍은 것도 오답노트. 그 다음에 이쁘게 꾸밀 필요 없다. 그냥 알아보기 쉽게만 꾸며라. 그런 내용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답노트가 필요하지 않은 유형, 정말 실수는 만들 필요 없다. 그죠? 너무나 지저분한 것도 만들지 말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애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오답이 많은 단원. 근데 여기 보시면 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기적인 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이기적인 태도.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길게 써놓으세요. 틀림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국어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건 주로 고3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 아이가 국어를 공부할 때 독서와 문학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건 EBS 변형 문제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위권인데요. 상위권 애가 문학이 많이 틀린 애가 있고 비문학이 많이 틀린 애가 있고, 누가 더 위험한 애입니까? 지금 고3인데 얘는 비문학을 많이 틀린다. 얘는 문학을 많이 틀린다. 누가 더 위험하네? 지금 현재. 지금 앞으로 한 13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문학을 많이 틀린 애와 비문학을 많이 틀린 애, 누가 더 두렵고 위험한 애인가? 문학이죠, 문학입니다. 비문학은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 실력이 늘어요. 근데 문학은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틀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특히 문학 중에서도 저는 고전이 틀려요 하는 애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저 소설이 별 문제가 안 돼. 전 현대시가 자꾸 틀려요. 그러면 걔는 문제가 됩니다. 현대시는. 왜냐하면 현대시도 하나의 그 비문학처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으면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시를 많이 틀리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걔들은 현대시도 하나의 독서처럼 비문학으로 보는 것이 옳은 거예요. 수학 나와 있고 영어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특히 가장 이건 상위권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으로 넘어가면 근데 우리가 상위권, 중위권 이거 어떻게 우리 애가 상위권인지 중위권인지 어떻게 알아요? 보통 등급으로 따지면 상위권 그러면 1등급 정도가 나와야 상위권입니다. 2등급부터는 중위권으로 보는 것이 옳아요. 4등급 이하는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위권은 2등급과 3등급을 아우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4등급은 하위권이고요. 근데 특히 이제 지금쯤 되면 고3은 새로운 문제집을 보는 것이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면 지금도 새로운 문제집을 봐도 됩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면 알 수 없지만 영어는 빈칸 추론 문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위권에 내려가면 하위권은 지금이라도 하위권은 기본 개념을 공부해야 돼요. 기본 개념. 그 다음에 학습 일기 쓰는 거. 이거 참 하위권인데 자기가 뭘 공부했나 써야 되고요. 영어는 해설지를 잘 봐야 돼요. 영어는. 어차피 EBS 교재에서 몇 프로가 나오죠? 50%가 나오는데 평가원의 목표는 뭐냐면요. 실질 반영 비율은 50%라고 발표하지만 애가 느낄 수 있는 체감 반영 비율은 70%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EBS에 나온 건데 라는 걸 애들이 명쾌하게 알도록 출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교재는 반드시 봐줘야 되는데 특히 하위권인 경우는 EBS 교재를 볼 때도 영어인 경우는 해설지를 보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라고 전달 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름방학 공부법은 마쳤는데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갑니다. 선택 과목. 사실 고3인 경우는 거의 선택 과목이 끝났습니다. 고1, 고2 이제 정해줘야 되는데 애들은요 이 세 개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성적 받기는 수월하고 학종에 도움되는 그런 과목이 뭘까 고민해 보면 특히 사탐과탐도 있고 일단 그 전에 애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 특히 고1은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적어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진로부터 나와줘요. 진로부터. 난 뭐가 되겠다. 근데 애들이 자꾸 진로가 바뀌니까 문제입니다. 이게 뭐 어떤 문제냐면 어떤 애가 고1 때는 의사가 되려고 마음먹어요. 그때는 우리가 선택 과목 뭘 해야죠? 생명과학을 해줘요. 그런데 고2가 되니까 의대가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애들이 공과대학으로 바꿔. 근데 공과대학 가려면 뭘 해줘야죠? 물리를 또 해, 물리를. 근데 이미 자기는 생명과학 한다고 신청했지, 물리한다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럴 걸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그런가 하면 내가 수학도 어떤 고등학교는요, 미적분을 선택하면 확률과 통계를 못 고르게 한 그런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아주 고민스러워요. 그런가 하면 나는 우리 학교에서는 세계지리를 배우는데 자기는 수능에서 세계지리 선택을 안 할 거예요. 이럴 때 그거 내신을 포기하냐 마냐. 또는 제2외국어가 가장 관건이에요. 제2외국어. 제2외국어를 뭐 중고면 중고, 일본어면 일본어인데 대학에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제2외국어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진로에 대한 고민부터 먼저 해주고 교육과정,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봐야 되고 내신과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내신 과목과 수능 과목이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이 문제도 있고 또 일부 고등학교는요 일반계 고등학교가 어려운 과목을 애들한테 선택하라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경제, 고급물리 이런 거 다시 말하면 영재고나 외고나 국제고에서 배우는 과목을 일반고가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할까 말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보시면 이게 기준입니다. 나의 진로 희망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가. 왜냐하면 진로 희망과 연관이 있어야 선택 과목을 고르기 쉽고 또 내신 받기는 수월한가. 애들이 많은가 적은가. 공부의 양이 많은가 적은가. 이를테면 세계지리 같은 건 공부의 양이 많아요. 폭이 넓으니까. 그리고 또 미적분 공부의 양이 많습니다.
기한 좀 적지만 그럴 때 확통 이런 것들 또 수능과 예를 들면 서울대학은 정해놨습니다. 뭘 정했냐면 요러요러한 과에 올라고 치면 요러요러한 과목을 들으라고 서울대학은 정해놨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는 못 들어요.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보세요. 공학 계열을 가려고 치면 물리학 원투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학교 수업에서. 그 다음에 의학학 계열을 가려고 치면 생명과학 원투를 반드시 들어야 되고 화학 원투를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불이익이 오는 거거든요. 단 학생부 종합전형인 경우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선택 과목의 선정은 내신 과목은 학종 얘기고요. 수능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고등학교는 고급 문제를 듣게 합니다. 그런데 사정관은 고급 문제를 들은 애를 보면 통합과학이나 물리학 원투의 성적을 보면서 얘가 혹시 뻥인가 아닌가를 동시에 체크합니다. 무조건 어려운 과목을 듣는 것이 관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 과목에 대한 평가는 과대, 과소평가는 지향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종으로 간다고 쳐도 문과애가 전공과 연관된 과목을 안 들으면 불이익이 적어요. 근데 이과애가 전공과 연관된 과목을 안 들으면 불이익이 큽니다. 이를테면 공대 가는 애가 물리학을 안 들으면 불이익이 큰데 경제학과 가는 애가 경제를 안 들어도 불이익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문과 이과가 다른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써 있습니다. 고위 선택 과목의 핵심은 탐구 교과에 있다. 일반고에다 난도 높은 전문 교과나 심화 과목은 지양해야 한다. 너무나 일반고가 어렵게 과목을 정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스러운 것은 이겁니다. 학종으로 과목을 선택할 때 어떤 고민이 있냐면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성적이 낮은 거하고 쉬운 과목을 선택해서 성적이 높은 거 어떤 게 유리하냐는 거죠. 우리가 피겨 옛날에 김연아 피겨 탈 때 보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트리플 악셀인가요? 이거를 어려운 걸 하다가 실수해서 넘어진 경우와 덜 어려운 걸 해서 매끄럽게 넘어간 경우 이 두 개가 어떤 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어려워도 완벽하게 소화를 해서 점수를 잘 받는 게 난 건지 아니면 트리플 악셀 같은 거 하다가 실수하는 게 난 건지 고민스럽습니다만은 여기 요건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7번은 서울대학교 얘기거든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의 수강수가 적어서 교과에서 낮은 등급이 나올 경우에도 수강 인원 규모, 원점수 평균 등을 따져서 학생의 우수을 평가한다. 요건 지금 서울대학교 설명입니다. 즉 소인수, 인원수가 적은 과목이나 과목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는 등급에 따라서 낮아도 학생의 도전 정신과 학문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긍정으로 평가하면 좋은 평가. 지금 서울대학의 내용은 뭡니까? 어려운 과목을 들어서 성적이 안 나오는 애를 높이 평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말을 100%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소인수라도 등급이 낮게 나오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너무 벅차지 않는 과목, 너무 어려운 과목을 듣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근데 서울대학을 가려고 치면 그래도 어려운 과목에 도전 정신을 보이는 게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3, 4등급 이내엔 들어야지 5, 6등급으로 넘어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만으로 물론 등급 서울대학 같은 대학 좋은 대학은요 이걸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원점수 평균 표현표차가 나오는데 등급도요 이렇게 봅니다. 3등급은 3등급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얘가 2등급에 붙은 3등급인지 4등급에 붙은 3등급인지를 따져서 등수를 다 따져요. 그러니까 학생부엔 등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점수 표점을 가지고 가면 등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등수를 다 체크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서울대학의 사례인데 보세요. 서울대가 이렇게 꼼꼼합니다. 어떻게 꼼꼼하냐. 여기 보시면 보세요. 경제학부에 가는 애는 경제나 경제수학 같은 건 들으라고 얘기 안 하잖아. 미적과 확통을 들어라. 근데 어떤 고등학교는요, 경제학부에 가는 애 문과잖아요. 문과는 미적과 확통 가운데 확통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등학교는 서울대학 가는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본인이 혼자서라도 미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수리고학부에 가려고 치면 미적, 확통, 기한대, 어떤 고등학교는 미적을 선택하면 확통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는 교육과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그런 걸 위해서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도 있고 온라인 교육과정도 있어요. 온라인 교육. 우리가 교실온.com이라고 하는 교실온.com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거기 가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여기 특히 핵심 권장 과목은 안 들으면 감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걸 안 들으면 서울대학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만약 생명과학부에 지원하는 애가 생명과학 2를 안 듣고 지구과학 2를 들으면 걔는 학종으로 생명과학부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보시면 화학생물공학부는 그냥 미적분만 들으면 되는 거죠. 확통은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과마다 공과대학에 가라고 치면 전부 다 물리학 2가 있죠. 물리학 2. 물리 2. 조선의 양은 물리학 1만 해도 된다 이렇게. 이거 1, 2를 다 체크해 줘야 돼.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 소비자학은 이거 문과잖아요. 문과는 없어요. 네가 알아서 들어라. 그러니까 서울대학이나 어떤 대학이나 이과애가 전공 연관 과목을 안 들으면 불이익이 크지만 문과에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건 지금 언제냐 이건 내년도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고1은 또 바뀝니다. 지금 고1은 이 과목이 바뀌어요. 어떤 과목은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올해 고2고요. 올해 고1은 과목이 또 바뀐다는 것을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 권장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 안 들으면 불이익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택 과목을 안 내주면 이게 이제 교육과정인데요. 이 공통 과목은 등급으로 9등급으로 나와요. 일반 선택도 9등급인데 이 진로 선택은 ABC로 나옵니다. 근데 ABC로 나올 때 B나 C를 받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A를 받아야 돼요. A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고등학교가 A를 많이 주면 그 고등학교는 또 불이익을 봅니다. 연고대를 갈 때 A가 많은 고등학교는 불이익이에요. 참 대학들이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목의 위계거든요. 이런 순서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정도가 나와 있어요. 국어, 수학 나와 있고, 영어도 나와 있고, 요 순서로, 이거 중간을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는 고1 얘기인데 지금 아마 각 고등학교에서 희망 과목을 조사할 거예요. 고1은. 어떻게 알아라고 나올 겁니다. 일정이니까 통과할게요. 이거는 유인물 참조하시고. 요거서부터는요, 과목에 대한 설명인데, 그냥 유인물로 넘어갈게요. 과목에 대한 설명이니까. 실용 국어는 이건 주로 인문계에서는 안 합니다. 이건 주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하는 거고. 근데 어떤 고등학교에 보면 미적분이 확통의 한 2배 정도 공부의 양이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연고대 이상을 갈 정도의 실력이 아니면 문과 애들은 확통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연고대 갈 실력이 된다고 치면 미적분을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재 수학은 많이 안 하죠. 그 다음에 영어회화, 영어가 있고, 이건 영어고요. 이런 과목은 유인물 참조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 캡처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영어고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명쾌하게 드릴게요. 뭘 하는 게 좋은지 설명을 드릴게요. 진로 선택,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건데 뭐냐면, 대학교에서 정했습니다. 요런 과에 가려고 치면 요런 과목을 들어라. 그러니까 요런 과, 상경계열 가려고 치면 요런 과목을 듣고, 요런 계열은 요런 과목. 대학에서 정해놓은 거죠. 대학에서. 요런 과목 들어라. 하나의 규범처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계열, 요런 과목을 들어라. 안 들으면 손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과는 별로 손해가 없는데 이과는 손해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요, 그냥 계열로 말하면 헷갈리니까 이건 일부 특수한 과를, 이건 모 대학의 과를 정해놓은 겁니다. 요런 과에 가려면 요런 과목을 들어야 한다. 가능하면 들었으면 좋겠다는, 이건 아까 서울대학은 의무예요. 근데 이런 대학은 의무는 아니고 그냥 참고하라고 준 겁니다. 아까 서울대학은 의무고요. 여기는 의무는 아니고 참고하라고 준 겁니다. 아주 상당히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문학, 인문학.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목하고 학과를 연결 지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애들에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렇게는 책자가 있는데, 자연과학 계열. 우리가 과도요, 이게 어디에 속하나 애매한 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의미 있는 공학 계열이고요. 예체능 계열도 연관 과목을 다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자인데, 이런 책자는 한 번쯤은 고1, 고2면 한 번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나온 책자인데요. 인쇄는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읽어만 보시면 좋아요. 인쇄하면 이게 페이지가 어마어마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프린트 토너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냥 다운로드만 받아서 인쇄해서 보지 마시고 다운로드만 받아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잘 돼 있는 게요, 제가 쭉 보니까 요 대전교육청, 이게 참 잘 돼 있습니다. 대전교육. 인터넷에 가면 다 있어요. 다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위에 거, 이 서울시 교육청 거는요, 너무너무 두꺼워서 이건 아주 어려워요. 대전께 제일 잘 돼 있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가 이제 결론으로 가는 그런 차례인데, 수능입니다. 수능. 우리가 뭘 택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매력이 있습니다. 보세요. 수능 과목을 고를 때, 이건 내신 과목이 아닙니다. 이건 수능 과목이에요. 수능 과목을 고를 때 원칙은 첫째, 인원수가 많아야 돼요. 인원수가 많아야 등급이 잘 나옵니다. 인원수가 많아야. 두 번째, 내가 좋아해야죠.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신과 겹치는 과목이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고등학교는 애들이 가장 많이 택하는 사회문화하고 생활과 윤리를 고3에 편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사회문화 아니면 생활과 윤리를 고3 때 편성을 해서 애들이 내신 준비와 수능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이걸 제일 많이 택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부할 양이 적은 과목, 또 공부한 만큼 성적에 나오는 과목, 또
또 100분위가 잘 나와. 이게 다 인원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인원수가 많은 게 좋아요. 그래서 인문계열은 자연계열과는 달리 경제를 빼면 전공과 직접 연관되는 과목이 많지 않다. 인원수는 생윤하고 사회문화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학교와 연계, 고3 때 하는 과목을 포함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한국지리와 세계, 이건 지리로 묶이는 거고,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는 역사로 묶이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역사 마니아들, 지리 마니아들이 있어요. 걔들은 바꾸라고 해도 안 바꿔요. 그러니까 엄마 저 한지하고 세지 할래요. 그러면 말리지 마세요. 야, 내 강의 들으니까 사회문화하고 생활과학 이런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는 게, 이거를 고르는 아이들은 절대로 안 바꿔요. 그냥 의지가 강해서. 근데 요거 두 개를 세트로 공부해야 공부가 쉬워요. 그러니까 세계지리, 생활, 이거 두 개를 묶으면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거 두 개를 묶으면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 5가지 경우에서 하나를 골라주면 되는데, 어떻게 고르냐? 정리. 이겁니다. 이게, 그러면 국어 자신 있으면, 근데 이게, 아니, 국어하고 생윤이 무슨 관계가 되느냐는 거예요. 생활과 윤리는 과목이 쉬워요, 어려워요? 안 배워서 모르시죠? 쉬워요. 과목이 쉬우니까 자꾸 문제를 배배 꽈요. 꽈서 국어를 못하면 생윤을 못합니다. 국어를 못하는 애는 생윤 선택하면 안 돼요. 문제 자꾸 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문화는 이건 무난합니다. 문과 성향이 강하고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다면 사회문화, 저는 아주 무난한 과목입니다. 근데 애가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이과적인 성향이 있다면 한국지리가 딱딱 끊어지고 좋다. 근데 문제는 이때의 윤리하고요. 이때의 윤리가 같은 윤리가 아니에요. 윤리와 사상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건 암기를 잘해야 윤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이 윤사가 점점 인원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때의 윤리와 이때의 윤리가 비슷한 윤리가 아닙니다. 세계지리, 지리를 사랑하고 역사를 사랑하고. 근데 최근 들어와서 정치와 법이 늘었습니다. 애들 사이에 정치와 법을 많이 합니다. 왜? 이게 공부할 양은 많지만 딱딱 떨어진다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정치와 법을 많이 합니다. 딱딱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과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장단점을 정리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이건 그래프는 통과할게요. 여기 장단점을 딱 정리했습니다. 생활과 윤리, 인문계열 수험생의 최고의 인기 과목이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사탐 얘기인데, 우리가 사탐은 학원 갈까요? 인강 들을까요? 사탐은 인강이 낫죠. 근데 제가 인강도 냉정히 말하면 들을 필요 없습니다. 사탐은 혼자 해도 돼요. 근데 애들은 아니 생활과 윤리 같은 과목을 1년 내내 커리를 타면서 들어요. 돈 낭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또 윤리 교과인데 윤사는 별로 안 하고 생윤을 많이 하는, 이건 어렵다. 이것도 헷갈려요, 외우는 게. 역사는 애들이 많이 선택하지, 둘 다 많이 선택하지 않아. 이건 역사 많이 애들이 선택. 이거 지리도 많이 애들인데 한지는 많이 합니다. 세계지는 많이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치와 법, 최근에 정치와 법이 많이 늘고 있고, 경제는요, 애들이 많이 안 해요. 경제 선택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혹시 논술 가운데 수리논술 애들은 경제를 해야 됩니다. 사회문화는 뭐 흔히 그냥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잘 보여요. 장단점을 정리. 생활과 윤리. 국어를 잘하면 선택해라. 공부는 쉽지만 시험은 어렵다. 예상치 못한 고난도 문제가 나와요. 문제, 과목이 쉬우니까 자꾸 배배 꽈요. 1등급 받으면 만점 받아야 된다. 수능 완성 책자를 잘 봐라 라고 되어 있고, 장점은 논술, 면접, 국어에 도움되고 양도 적고 아주 쉬운 과목이다. 그런데 문제를 꼬아내는 마련란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함정을 많이 판다. 만점 받으면 상당한 논리력이 있어야 된다. 만점 받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억울하게 틀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활과 윤리는 실수를 유발하기가 쉬운 과목이다. 과목은 쉽지만 만점 받기는 쉽지 않다. 모의고사 때 잘 보던 학생도 수능에서 망하기 쉬운 불안정한 과목이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면 사실 생윤은 택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긴 한데 숫자가 많으니까 등급이 그런 대로 웬만큼 나온다. 그 다음은 사회문화로 갑니다. 사회문화. 사회문화는요,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뭐가 어려울까요? 사회문화는. 장점, 개념도 공부의 양도 적다. 내용 요소 많지 않고 개념 이해가 수월하다. 근데 문제가 표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한 애들은 사회문화 표 문제 풀기를 너무나 어려워하는데 제가 한 가지 힌트 드리면 PSAT라는 게 있습니다. 알파벳으로 PSAT. 그건 공무원들이 보는 시험인데 그 시험은 PSAT가 이 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대문자로 PSAT, PSET 그러는데 공무원들 시험 보는 시험인데 이건 전부 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표로 쫙 나와서 자료 이해 문제가 많아요. 그거 가지고 연습하시면 되는데 수학을 못하면 사회문화 선택하면 아주 괴로움을 겪어요. 논리적인 사고 때문에. 최근에 도표 등 고난도 킬러 문항 때문에 만점 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도표 문제는 교과서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는 풀기 어렵다. 머리가 좋아요. 수학적 사고력이 없는 애들은 사회문화 풀 때 도표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연습은 PSAT로 하시라 당부드렸습니다. 한국 지리는요, 개념 이해도 쉽고 말량난도 없고 난도 적절합니다. 외우기 수월합니다. 실생활에 밀접하죠. 그런데 암기량이 많습니다. 외우는 양이 많아요. 지리 마니아가 몰리기 때문에 점수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애들은 많이 택합니다. 세계지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역적이고 복잡한 내용이 더 많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은 이거 세 개 중에 두 개, 그러니까 그냥 제일 무난한 게 생윤, 사문이 제일 무난합니다. 그냥 아무런 특징이 없는 아이는 생윤, 사문 택하는 게 제일 무난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윤사는요, 외우는 게 너무나 많아요. 외우는 걸 잘하는 아이는 윤사가 괜찮아요. 공부한 만큼 나오고 등급도 안정적이다. 사상가들의 주장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철학사상이 주로 나온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을 누가 했냐. 이게 맹자 얘기인가 공자 얘기인가 순자인가 노자인가 막 헷갈리는 응시자 수가 점점 줄고 있다. 공부의 양은 줄지 않았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많아요. 공부하는 양. 그래서 공부하는 양이 제일 많은 게 윤사하고 정법, 정치와 법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점점 애들이 선택자가 줄어서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죠. 저는 권장하는 게 생윤 아니면 사문 그 두 개 아니면 한지 가운데 세 개 중 두 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계지리는요, 공부의 양이 적어요. 공부의 양이 적은데 양은 적은데 범위가 넓어서 외우기가 아주 골치 아파요. 지식이 많으면 유리하다고 되어 있고,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과목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지와 세지를 택하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한국지리보다는 공부의 양이 적다. 근데 범위가 이제 넓게 걸쳐 있으니까 양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응시자가 늘고 있다. 시험 문제가 쉬워지고 있다. 시사와 연관된 문제가 나온다. 기후 분석 문제가 나온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는 공부의 양도 뭐 많지는 않은데 다른 나라 얘기니까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부의 양은 많지 않은데 암기할 내용은 많고 연도나 순서 외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면 권하지 않는다. 근데 동아시아사는 워낙 조금 선택하기 때문에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문과라면 사탐은 사회문화 아니면 생윤 하는 게 제일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사 공부한 그대로 나온다. 방대한 분량 국가는 많지만 얇게 배운다. 역사 많이 하는 공부도 시험도 행복하다. 그런데 단점이 있죠. 안 외운 부분은 절대 못 푼다.
응시자 수가 적고 하나만 틀려도 2, 3등급 나올 수 있다. 공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금 와서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택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제가 요 순서가 그냥 단순하게 한 순서가 아니고요. 가장 좋은 선택하기 쉬운 순서대로 배열을 해 놓은 겁니다. 생윤 1등, 사회문화 2등, 한국지리 3등, 윤사 4등, 세계지리 5등, 동아시아 6등, 세계사 7등, 그러면 그 다음 8등은 뭘까요? 정치와 법. 근데 최근에 정치와 법은 늘고 있습니다. 모호한 문제가 적고 근거가 확실하고 외연만큼 나오고 특히 논술을 할 때는 도움이 좀 되고 있고요. 대신 법률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외워도 끝이 없이 암기와 분량이 많다. 그런데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이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과목은 뭘까요? 마지막 과목은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는 정말 어렵죠. 공부량이 적지만 어렵습니다. 문과생인데 수학 논술을 볼 애들은 경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응시자가 적고 경제를 선택하는 애들이 주로 상위권이다 그래서 이건 공부를 못하면 경제는 안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계산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면 경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지금은 이제 사탐했고요. 마지막으로 과탐으로 갑니다. 과탐은 원래 8과목인데요. 제가 4과목은 버렸습니다. 2과목은 하지 말아라. 서울대학 갈 게 아니라면 2과목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제일 무난한 게요. 이렇게 많이 하죠. 물리 빼고 화원, 생원, 화원, 지원, 생원, 지원 이렇게 요거 3개를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올해 고2는 서울대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고민을 서울대학은 규정을 둬서 무슨 과에 오려면 뭐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공과대학을 가려고 하시면 물리 1이나 화학 1을 꼭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원서를 못 내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물리는 해마다 물리는 어렵게 안 나옵니다. 과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체는 어렵게 안 나와요. 수학을 잘하면 유리하고 개념을 잘 잡으면 편한 과목이고 지엽적인 문제가 적고 암기 위주입니다. 공부량이 좀 줄어요. 근데 모든 장점은 만점자만이 누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 문제 한번 꼬이면 난감하고 외운다고 되지 않는다. 뭔가 머리가 뒷받침돼야 물리는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화학원 계산 문제가 최근에 있어가지고 아주 골치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 화학을 선택하는 주로 공부를 잘하는 선택하고 공부를 중간쯤 이하는 화원보다는 생원이나 지원을 많이 선택합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상위권 학교에서 분포도가 높은 편이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조건을 식으로 잘 세우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면 화학은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학적 접근 문제가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무난한 건 생명과학입니다. 생명과학이 무난은 하지만 유전 문제가 어려워서 유전 문제를 못하면 생명과학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유전 문제가 어려워요. 단골 고난도 문제, 유전 문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다. 암기에 대한 내용이 많으며 지엽적인 문제가 많다. 수학적 개념이 활용된다라고 되어 있고 세포의 연속성 등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제일 무난한 건 지구과학이죠. 근데 지구과학은 서울대학은 일부 학과인 경우에서 지구과학을 선택하면 응시원서를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구과학은 쓸모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관학과에 진학하지 않으면 대학 진학하고 관련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애들이 좋아하죠. 선택을 많이 해요. 점수 얻기가 쉽고 공부하기가 쉬우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중간쯤 하면 지원하고 생원하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화학은 조금 성적이 좋으면 좋겠고, 물리는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게 좋겠고,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좀 질문하시고 없으면 끝내겠고요.